발표 시작,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급반 4조 조경모, 김태희, 한용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파트는 RNN 시퀀스 투 시퀀스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하나의 시퀀스를 입력받아서 다른 시퀀스를 출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기계 번역 및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 위 그림에서처럼 이 구조는 인코더와 디코더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를 살펴보면 인풋 시퀀스 내의 단어가 하나씩 LSTM 셀을 지나가면서 히든 스테이트 값이 업데이트됩니다. 한 시퀀스가 모두 입력되면 마지막 단에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인풋 시퀀스 내에 모든 단어 정보가 담긴 컨텍스트 벡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벡터는 고정 길이의 벡터라는 사실입니다. 인코더의 입력으로는 어떤 길이의 시퀀스가 들어오든 상관없지만 인코더의 출력으로는 고정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인코더의 역할은 가변 길이의 시퀀스의 정보를 압축해서 고정 길이 컨텍스트 벡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코더입니다. 디코더의 구조를 살펴보면 디코더의 구성은 기존의 RNN 기반의 언어 모델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LSTM 셀의 입력으로 전 단계에서의 출력값뿐만 아니라 입력단에 압축된 정보인 컨텍스트 벡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코더의 첫 번째 셀은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값인 컨텍스트 벡터와 디코더의 시작을 알리는 S 토큰을 입력으로 받아서 단어를 생성합니다. 이때 단어를 생성하는 방식은 기존의 언어 모델과 동일하게 소프트맥스 층을 거쳐 타겟 언어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를 출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셀부터는 직전 셀의 히든 스테이트와 전 단계에서 출력하는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새로운 단어를 출력합니다. 또한 디코더는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가변 길이의 시퀀스를 출력하는데 첫 번째 셀에서 S 토큰을 받아서 시작했던 것과 비슷하게 마지막 셀에서 이 슬래시 S 토큰이나 EOS 토큰을 받아서 EOS 토큰을 출력하면 문장 생성을 종료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디코더는 전 셀의 히든 스테이트 값뿐만 아니라 전 셀에서 출력한 단어 또한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데이터를 테스트할 시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바로 전 단계에서 틀린 단어를 출력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셀은 모두 틀린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는 시퀀스 내에 틀린 단어가 있을 경우에 올바른 단어로 수정되어 다음 셀에 입력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티처 포싱이라고 합니다. 위 그림은 앞서 학습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코더에서는 입력 문장의 정보를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해서 디코더로 넘겨주고 디코더에서는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에서 컨텍스트 벡터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RNN 기반의 기계 번역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 모델은 인풋 시퀀스의 단어 하나와 아웃풋 시퀀스의 단어 하나를 차례로 매핑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풋과 아웃풋의 길이가 같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번역을 진행해 보면 다른 언어들끼리는 단어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델로 현실의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풋 언어와 아웃풋 언어의 문법이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문장이 구성된다면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대부분의 문장이 구성되는데 이 모델에서는 한 단어씩 매핑해주기 때문에 번역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는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서 가변 길이의 인풋 시퀀스를 받아 가변 길이의 아웃풋 시퀀스를 출력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전통적인 RNN 기반 기계번역 모델의 단점을 극복해서 기계번역 분야의 기하학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진님께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코드 구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 번역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한영진입니다. 먼저 이번에는 기계 번역기를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병렬로 구성된 병렬 코퍼스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병렬 코퍼스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데이터와 달리 쌍이 된 데이터 길이가 무조건 같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영문에 대응되는 문장의 길이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19만 개의 병렬 코퍼스 중 6만 개를 사용하여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할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그인 문장은 \t와 \n을 통해서 문장의 시작과 끝을 알리게 됩니다. 두 문자는 이제 학습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람다 표현식을 통해서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문자들의 집합을 구할 차례입니다. 먼저 빈 셋을 생성하고 문자들을 하나씩 읽어서 해당 문장에 존재하는 문자들을 집합에 추가합니다. source vocabulary랑 target vocabulary는 셋 변수이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들어와도 따로 추가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 집합을 구성한 뒤에는 문자와 정수를 키 값으로 매칭하여 딕셔너리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는 추후에 각 문자에 해당하는 고유 인덱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에 대응되는 고유한 정수값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얻은 문자와 인덱스 딕셔너리를 통해서 문장을 인코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드려서 딕셔너리 변수의 키값인 문자를 참조하여 고유한 정석값을 얻어낸 뒤 이를 어펜드합니다. 병렬 연산을 위해서는 각 문장의 최대 길이에 맞춰서 패딩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원한 인코딩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코딩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LSTM의 은닉 상태의 크기는 256개이고 리턴 스테이트를 true로 설정하여서 리턴 시퀀스의 값에 상관없이 마지막 시점의 은닉 상태를 출력합니다. LSTM 출력값 이외에도 은닉 상태와 셀 상태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 두 상태는 디코더로 전달되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코더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은닉 상태의 크기는 256이고 리턴 시퀀스를 true로 설정하여서 모든 은닉 상태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턴 스테이트를 true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은닉 상태도 반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코더가 출력했던 은닉 상태와 셀 상태를 초기 상태로 선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디코더에 인풋을 제공함으로써 교사 강요를 하게 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더는 번역하려는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서 은닉 상태와 셀 상태를 출력합니다. 이는 저희가 컨텍스트 벡터라고 불리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디코더는 이 두 상태와 SOS 태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EOS 태그에 해당되는 \n이 나올 때까지 해당 문자를 예측합니다. 다음은 시퀀스 투 시퀀스 기계 번역기를 동작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저희가 아까 트레이닝 과정에서 살펴본 코드와 매우 유사하지만 디코더의 은닉 상태와 셀 상태를 버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들은 다시 재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코드 시퀀스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시퀀스를 통해서 인코더가 인코더의 상태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값이 스테이트 밸류에 저장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SOS 태그에 해당하는 원합 벡터를 생성하는 등의 while 루프를 위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while 루프 내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SOS 태그를 시작으로
문자를 예측을 하고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토큰 값을 딕셔너리 밸류에 이제 넣어서 문자 예측 결과를 문자로 반환합니다. 만약에 이 while 루프가 종료가 되게 하려면 EOS를 의미하는 n을 입력으로 바거나 설정한 최대 길이를 넘겨야 됩니다. 만약에 종료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스테이트 밸류를 이제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의 값으로 업데이트하여서 다음 시점에서도 이 스테이트 밸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워드 레벨의 번역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좀 전에 사용했던 병렬 코퍼스를 사용하였고 이전과 달리 33,000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두점 등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하고 단어 집합 생성, 정수 인코딩 및 패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90%와 10%의 비율을 나누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인베딩을 통하여 단어를 밀집 벡터로 표현하였고 마스킹을 통해서 패딩 토큰이 0일 때 연산이 생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마찬가지로 이전 코드와 유사하여 이전 코드와 유사한데 인코더의 엔닉 상태와 셀 상태를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코더의 상태 값을 초기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엔닉 상태, 셀 상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의 설계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전 상태를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한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코드 시퀀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더에서는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서 은닉 상태와 셀 상태를 반환하는 등 while 루프를 위한 초기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while 루프 내에서는 SOS 태그를 첫 입력으로 하여서 번역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에서의 상태와 타겟 시퀀스를 통해서 현 시점의 결과와 상태들을 예측합니다. 예측된 단어에 대해서는 딕셔너리 변수를 통해서 단어로 변환되어 디코디드 센텐스에 추가됩니다. 만약 단어가 EOS 태그이거나 문장의 총 길이가 50을 넘어가게 되면 while 루프를 종료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현 시점의 상태를 다음 시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코드를 통해서 문장을 번역한 결과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꽤 정확한 번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번역되지 않는 문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희님께서 블루스코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기계 번역을 잘 구현했다면 다음은 평가하는 법입니다. 모델을 통해 생성된 문장이 잘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성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리스코어는 기계 번역의 성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생성된 문장의 단어가 정답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계산해 점수를 매깁니다. 블리스코어는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또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리스코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이고 직관적인 평가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블리스코어의 완성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단어의 개수를 카운트로 측정하기입니다. 우선 앞으로 생성 문장과 정답 문장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답 문장은 레퍼런스로 생성 문장은 캔디데이트로 표기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개수를 카운트로 측정하는 유니그램 정밀도는 레퍼런스에 있는 캔디데이트의 단어의 개수를 셉니다.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서 예시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데이트 1과 캔디데이트 2에
이 레퍼런스에 있는 단어들을 미리 표시해 보았습니다. 레퍼런스 1에 있는 단어들은 빨간색으로, 레퍼런스 2에 있는 단어는 볼드체로, 레퍼런스 3에 있는 단어는 언더바를 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시면 캔디데이 1은 총 18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레퍼런스 문장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니그램 정밀도에서 캔디데이 1의 값은 18분의 17이 됩니다. 반면 캔디데이 2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insure이나 proofs 같은 총 6개의 단어가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 문장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캔디데이 2의 유니그램 정밀도 값은 14분의 8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단어가 아닌 유니그램이란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그램 정밀도는 정말 직관적인 평가 방법이었지만 보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터무니없는 번역이 최고의 성능 평가 점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캔디데이 문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가 7번 반복된 이 문장은 총 7분의 7이라는 최고의 성능 평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정된 유니그램 정밀도가 제한됩니다. 보정 방법은 매칭된 유니그램의 중복값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니그램이 하나의 레퍼런스에서 최대 몇 번 등장했는지를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이 최대 등장 카운트가 단순 카운트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최대 등장 카운트를 최종 카운트 값으로 대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일한 유니그램이 캔디데이트에 여러 번 등장했을 때 그 등장 횟수를 모두 세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에서의 최대 등장 횟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말로 이렇게 드리면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캔디데이 문장이죠. 7번 더가 등장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캔디데이 더가 레퍼런스 1에서 2번 등장했기 때문에 이 캔디데이트의 이 더의 카운트를 7이 아닌 2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카운트 값은 7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정된 유니그램의 정밀도 값은 7분의 2가 됩니다. 보정된 정밀도로 아까 말도 안 되는 더더더더 문장이 좋은 성능 평가 점수를 얻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또다시 또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캔디데이 3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있는 캔디데이 1 문장을 엉망으로 재배치한 것입니다. 실적만 봐도 문장으로서 말이 안 되는 뒤죽박죽 단어의 배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그램 정밀도에서는 캔디데이 1과 동일한 정밀도 값이 나옵니다. 이는 카운트의 기준이 유니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의 단어가 측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문장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있기만 하면 좋은 성능평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니그램을 바이그램, 트라이그램과 같은 n그램으로 바꿉니다. 2개 혹은 3개의 단어를 묶어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문장의 단어의 순서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트 단위를 2개로 하는 바이그램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데이트 2의 바이그램의 카운트와 카운트 클릭 값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선 카운트 값은 캔디데이트 2에 속한 바이그램의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더캣은 2번, 나머지 바이그램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바이그램의 수는 6개입니다. 아까 카운트 클립은 저희가 보정된 유니그램 측정법에서 최대 등장한 값의 개수가 단순 카운트한 값보다 작은 경우 등장 개수를 최종 카운트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던 거를 기억하실까요? 그 카운트 클릭 값을 가지고 이 또 캔디데이트 2의 카운트 클릭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캔디데이트 2의 바이그램 정밀도 값은 6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캔디데이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더더더로 이루어진 문장은 캔디데이 정밀도 값이 0분의 0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0으로 나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완하면 분리스코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완점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라는 캔디데이트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It is는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지만 앞서서 레퍼런스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바이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퍼런스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 값이 나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캔디데이시 레퍼런스보다 짧으면 브레버리 페널티라는 것을 주고자 합니다. 브레버리 페널티의 수식은 왼쪽 하단에 나온 것인데요. 만약 캔디데이시 레퍼런스보다 길다면 브레버리 페널티 값은 그냥 1이 됩니다. 하지만 캔디데이시 레퍼런스보다 같거나 작다면 2의 1-C분의 R 값이 브레버리 페널티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버리 페널티 값을 어떻게 분리스코어에 적용하는지는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값이 분리스코어의 최종 계산식입니다. 이 로그 PN에서 이 PN은 각 그램의 보정된 정밀도를 나타내고요. N은 N그램에서의 N의 최대 숫자입니다. 분리스코어에서는 보통 4가 최대값을 가집니다. 5g 이상으로 N값을 설정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번역의 성능을 판단하는 데 너무 많은 단어를 카운트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막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WN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밀도에 두는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이 가중치의 합은 1이며 만약 포그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각 가중치를 똑같은 값으로 매기고 싶다면 0.25씩 그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리스코어는 유니그램부터 N그램의 정밀도를 합한 것에 마지막으로 브레버리 페널티 값을 곱한 것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NLTK 패키지를 사용한다면 이 분리스코어를 다소 쉽게 그리고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NLTK에서 트랜슬레이트 분리스코어를 임포트한 다음에 캔디데이트과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문장과 리스트로 가지고 온다면 이렇게 분리스코어 값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GitHub 이슈에 남겨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